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흉기난동범 조선이 구속 상태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범죄심리학과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대학교 근무하는 이수정 교수입니다. 범죄심리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의 그 주인공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심리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범죄 심리학은 범죄자가 그 일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그 범죄의 원인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협의의 범죄 심리학적인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 심리학이 그러면 범죄자가 왜 그런 사건을 저지르는가 하는 원인만 연구하느냐? 범죄 심리학은 사실은 광의의 의미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영역으로 보자면 사법제도에서 활용되는 심리학의 영역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법제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와 그리고는 형을 집행하는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심리학은 그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형사 절차 속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현재 한편으로는 하고 있는 일은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전문 심리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영화에서 잘 이제 마주할 수 있는 전문가 증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하지만요. 예컨대 심리학자로서 전문가가 뭐 양형 기준에 있는 양형 내용보다는 훨씬 더 관대하게 여러 가지 이제 형사 책임의 조각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형이 현저히 줄어들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징역형 이외에 추가로 재범 가능성이 너무나 높으니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런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형을 좀 더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런 종류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 증언은 매우 중요한데요. 보다 넓게 보자면 형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심리학이 꽤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도소 내에서 하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정 심리치료의 경우에는 인지행동적 범죄의 원인을 스스로가 깨닫게 하고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인지, 행동적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교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사 절차의 각 단계에서 심리학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범죄 심리학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는 광의의 범죄 심리학이 있겠습니다. 범죄학의 출현과 함께 범죄 심리학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심리학이 포함되어 있는 실증주의 범죄학은 언제 출현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17세기 말까지 18세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범죄를 과학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던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고 기독교에 반하는 신에 도전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18세기 이전에는 사실은 범죄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크게 하지 않은 채 범죄를 저지르면 대부분 굉장히 엄벌을 하는, 그 엄벌이라 함은 교수형을 하거나 다 같이 돌팔매질을 해서 사람을 사망해 하거나 화형을 하거나 또는 뭐 중세 시절에는 유럽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동굴에다가 영원히 가두거나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원인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인륜적이지 않은 인권이 침해되는 이런 체형과 같은 그런 형벌로서 응징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몽주의의 도래와 함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기 시작하죠. 인간은 원래 이성적인 존재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행동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뭔가 제거하거나 또는 바꾸기만 해도 사람의 행동도 마치 생물학처럼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입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전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이 매우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이고 범죄자도 결국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체형 대신 적당한 자유를 박탈하는 기간을 형벌로서 정해도 본인에게 충분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손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합리적 형벌만 부과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전적 입장이 도래하기에 이르렀고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도 사법주의 내에서 가장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제 합리론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18세기가 들어서 과학이 도래하게 됐고요. 그 도래한 과학적 어떤 연구의 방법은 실제로 관찰이란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관찰의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이제 분야들이 과학 분야에서 물리학과 생물학의 분야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실증주의를 도래하게 합니다. 범죄학 분야에서의 실증주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왜 저질렀는지 실제로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실증주의적으로 입증되는 진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유럽에 있는 아주 끔찍한 범죄자들이 다 수용되어 있는 방방곡곡의 장기 수형시설, 옛날의 수형시설은 다 동굴에 격리시키는 거였으니까 그 동굴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한편으로는 그들이 왜 심한 정신질환자가 됐는지, 정신질환도 그때는 사실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나 조현병 환자들이나 사실 모두 일반적인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보면 너무 비인간적인 그런 형벌들로서 영원히 격리되는 동굴에다가 갖다 가두기도 하고 또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이제 격리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관찰하고 실증적으로 밝히려 하던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사실은 같은 시도를 합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어떤 고민을 실증주의적으로 해결을 하는 학문 분야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은 여러 가지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론을 도입해서 심지어는 인간의 뇌의 기능까지 뇌파를 통해서 또는 뇌의 단층 촬영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악한 사람의 브레인 펑션을 본다거나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차이는 일반인에 비해서 무엇이 있는가?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기에 이르게 된 계기가 언제냐? 그게 1879년에 있는 분트의 실험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800년대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과학적인 접근이 도래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시점이었고요.
범죄자 연구도 사실은 지금 17세기, 18세기에 그와 같은 일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법제도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심리학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현저한 차이를 갖게 되는데요. 사법제도는 인간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이제 어떤 본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전제로 출발합니다. 예컨대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예컨대 20년 동안 학대를 받고 배우자를 살해하는 지경에 이른 피학대 여성도 마지막 순간에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그 끔찍한 과거력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전제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할 것을 사법제도 안에서는 전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심리학 분야에서는 실제로 인간의 행동을 관찰을 해보고 수많은 연구물들을 통해서 보면 예컨대 폭력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피해를 당하고 피해로부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피할 수가 없다. 이건 끝나지 않는 끔찍한 일이다라는 어떤 무기력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는 공격을 하던 자에게 일종의 방어적인 본성 때문에 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하고 달려들어서 일종의 방어적 공격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례들이 실존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와 같은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는 배우자 살해범들을 연구를 하고 보면 마지막 순간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심리학의 인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A라는 피학대 여성의 남편 살해 사건, 배우자 살해 사건에서 저 같은 사람이 전문가가 불려가서 아마도 재판정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은 예컨대 A라는 피고인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 상태는 어떤지 실무자들에게 이제 이해를 시키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것까지가 우리의 임무이지. 그래서 그것으로 양형을 어떻게 주고 유무죄를 어떻게 결정하라라는 건 사실은 심리학의 주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법제도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행동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률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질서를 제재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처벌의 규제의 학문이라고 본다면 심리학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함으로 해가지고 사법제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의가 실현되도록 조력하는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제도가 원하는 것은 엄벌주의 쪽으로 좀 더 향방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을 캐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간혹 재판정에서 검찰과도 주장이 서로 충돌할 때도 있고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해서든 수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피고인에게 가장 적합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설명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부분은 프로파일링일 겁니다. 범죄자가 있으면 이 범죄자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아직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자백을 어떻게 해서든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아직 범죄자를 잡지 못했다면 지금 이런 유형의 범죄자의 특징은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으니 이러한 이제 특징이 있는 사람을 추적을 하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과학수사과에 있는 프로파일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가지고 범죄자의 유형에 대한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하는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학이 수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오늘날 사용되는 분야는 바로 인터뷰와 진술에 대한 분석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피의자들에게 또는 피해자들에게 많은 진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심리학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판결 전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도 역시 신경심리학을 활용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그 안에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판결 단계에서는 전문가로서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뭐 책임 능력과 연관된 것들, 재범 가능성과 연관된 것들, 그리고는 이제 이 범죄자의 특별한 범행 동기와 그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규명, 이런 것들이 이제 판결 단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심리학적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판결이 끝나고 나서는 그야말로 심리학이 정말 행동 교정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기에 이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 교화를 위한 기본적인 심리 치료와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제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한 수용자 분류 심사의 절차, 뭐 예컨대 위험한 수용자와 위험하지 않은 수용자를 함께 수용하는 건 상당히 효율적이지가 못하고 교도소 안에서 사건 사고를 많이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하게 사동을 배정하는 것이 교도소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석방 시점에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예컨대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라고 해서 사회로 돌아갔을 때도 재범을 안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가석방 단계에서의 심사는 특정 수용자들의 이제 어떤 뭐 미래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사실 될 수 있죠. 그런 말씀을 끝으로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